중국 외교관이 일본 총리를 향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현직 외교관이 상대국 정상에게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쓴 건 전례를 찾기 힘들죠. 일본 총리는 타이완 유사시를 일본의 존립 위기라고 못 박았고, 중국은 이게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양국의 긴장이 단순한 설전을 넘어서 실제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 수출 물량의 30% 이상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고,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핵심 공장이 중국에 있으며, 반도체 핵심 소재는 일본에서 들어오거든요. 전문가들은 이 갈등이 최소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 한국 GDP가 40% 감소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왜 시작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한 발언이 불씨였습니다. 타이완에서 군사 충돌이나 공세 같은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면 이건 일본의 존립 위기 상황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거든요. 현직 일본 총리가 타이완 문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국의 안보와 연결지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아베나 아소 같은 전직 총리들도 비슷한 말을 했지만 그건 퇴임 후였죠. 현직 총리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격렬했습니다. 최젠이라는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가 자신의 SNS에 더러운 목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고, 다시 올린 글에서는 타이완 유사시를 일본 유사시와 동일시하는 건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는 죽음의 길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타이완 문제에서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죠. 중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 여행 자제 권고를 내렸고, 일본 문화 콘텐츠 상영을 연기하거나 중단했으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까지 거론하고 있죠. 이른바 한일령이라고 불리는 조치들인데, 과거 한국이 사드 배치로 한한령을 당했던 것과 비슷한 패턴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일본 가수 공연이 갑자기 중단되고 일본 영화 상영이 전면 취소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 여행 티켓을 줄줄이 취소하면서 일본 여행사들이 타격을 받고 있고, 한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 관광객의 일본 여행이 1년 동안 25% 감소할 경우 약 17조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단순한 외교 마찰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타이완 문제는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규정한 절대 양보 불가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타이완 문제를 핵심 이익의 중심으로 규정해왔고, 다른 나라가 타이완과 공식 접촉을 하거나 군사 정치적으로 관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내정 간섭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대응해왔죠. 시진핑 주석도 다카이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은 4개의 문서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타이완 문제는 내정 간섭이니 끼어들지 말라고 직접 이야기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더 강경한 발언을 한 겁니다. 둘째,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정치적 동기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 정치 상황을 보면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은 전체적으로 82%인 반면 자민당 지지율은 20% 후반이거든요.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자민당 지지율이 올라가야 하는데, 보수적인 색채를 두드러지게 하고 우파를 결집시키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평가가 약 70%에 달했으니까요.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카드를 활용해 의회 내 수적 열세를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강경 발언을 통해 얻은 인기를 발판 삼아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셋째, 중국도 일본에 대해 유화적으로 나갈 유인이 특별히 없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중국 입장에서 일본은 이미 외교안보 거대 전략이 굳어져 버렸고, 중국이 거기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정책 변경을 기대할 수 없는 버린 카드가 됐다고 분석합니다. 일본은 아베 정권 이후 대중 강경 노선을 꾸준히 유지해왔고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사실상 중국을 주적으로 설정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에 유화적으로 나가봤자 얻을 게 없으니 오히려 강하게 나가는 게 국내 정치적으로도 유리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전문가들의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타이완 외교부장인 린자룽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중일 갈등이 안정되기까지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 이번 갈등이 중국이 매우 중시하는 타이완 문제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 몇 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고, 일본과 중국이 더 강경한 조치를 단행한다면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고 불린 2012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관계 악화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죠. 실제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군 전투기가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의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발표했고, 중국은 이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일본이 먼저 도발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2018년 한국 해군 광개토 대왕함 레이더 논란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 전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중국의 일본 기업에 대한 히토류 수출 허가 절차가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중국은 그동안 갈등 관계인 상대국을 겨냥해 자신들이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히토류의 수출을 압력 수단으로 사용해왔거든요. 일본 정부는 제3국을 거쳐 원산지를 바꿔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안을 2026년도 세제 개정안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양국이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정조준하고 있어서 향후 무역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첫째, 경제적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수출 물량의 30% 이상이 통과하는 항로가 바로 타이완 해협인데,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군사적 긴장으로 비화한다면 물류보험료 상승, 항로 변경 비용 증가 등이 즉각적으로 현실화되죠. 한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타이완 해협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한국의 GDP는 4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건 중국 16%나 일본 13%보다 훨씬 큰 수치입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의 교역 및 공급망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반도체 산업의 타격이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배터리용, 고순도 소재, 정밀 공작 기계 등은 일본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여전히 높은데, 만약 중국이 일본 업체에 대한 규제나 통관 압박을 강화하면 한국 제조업은 일본산 핵심 소재의 지연과 가격 상승 충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시안 공장과 SK 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한국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거점인데, 중국은 외교 갈등이 발생할 때 외자 규제를 정치적 레버리지로 활용해 왔거든요. 일본과의 갈등이 확전되면 한국 기업도 보복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일령의 영향이 한국 기업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K-POP, 한국 아이돌들이 중국 본토에 이어서 홍콩과 마카오 이벤트까지 줄줄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되고 있는데, 중국, 일본 갈등으로 인해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및 중화권 활동에 제약이 걸리는 등 한일령의 유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20일 상하이에서 개최 예정이던 트레저의 3집 발매 기념 팬사인회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해 일본인 멤버뿐 아니라 한국 국적의 제1교포까지 불참하게 됐죠. 한국 연예인과 연예 기획사들이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한중일 3국 협력 체제가 사실상 마비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24일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5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돌연 취소됐는데, 중일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한국 측에도 취소 통보가 간 겁니다.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후 각종 보복 조치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한중일 3국 간 고위급 소통까지 끊은 거죠.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졌고 2002년부터 논의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도 더욱 요원해졌습니다. 셋째, 안보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여파는 당연히 한국에도 직접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는데 유사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북한의 도발 등 포괄적 안보 측면에서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작전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한국이 중립을 선언하더라도 미군 기지나 후방 지원 문제로 중국의 군사적, 비군사적 압박 대상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일각에서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은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한반도에서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고 타이완 상황과 관련해 북한을 변수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은 미국의 억지력을 분산하려면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군사 위협과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이라는 두 개의 전선이 필요한데 최근 G20 한중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측 발표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진 한미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특히 주한미군의 타이완 유사시 관여 가능성에 대해 불을 지르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한미동맹 강화가 타이완 문제와 연동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지켜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공급망 다각화입니다. 일본산 핵심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 내 생산 거점도 분산하는 등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거죠. 이미 한국 기업들은 사드 배치로 인한 한한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한국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 양쪽 모두에게서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다만 이게 쉽지 않은 게 미국은 한국에 대해 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은 한국이 미국 편에 서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한중일 3국 협력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어렵더라도 민간 차원에서라도 교류를 유지하면서 갈등이 완화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한류를 앞세운 문화 교류가 중요한데 중국 최대 검색 사이트 바이두가 정의한 신조어 서울병은 한국 아이돌 문화와 생활 방식을 좋아하는 팬들이 서울 여행 후 느끼는 상실감을 의미할 정도로 한류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거든요. 정치 갈등 속에서도 문화 교류는 계속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넷째,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첨단 소재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자금률을 높여야 한다는 거죠. 일본에 의존하던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하거나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정부는 소부장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더욱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섯째, 외교적 중재 역할을 모색하는 겁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양국 간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중일 3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갈등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편 이번 갈등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후퇴할 경우 한국이 대체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고 미국과 유럽의 탈중국, 탈일본 기조 속에서 한국의 중립적 공급망 지위가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한일령의 여파로 인해 한국 호텔 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있고
한국 호텔 수익률이 상승함에 따라 한국 호텔 건설 투자 시장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 호텔들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빠지면서 가격이 급락하자 한국인 관광객이 몰렸고 하나투어의 일본 패키지 예약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크게 증가했죠. 중국에서는 일본풍으로 꾸며진 관광지가 한글 간판으로 바뀌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저장성의 한 인기 관광지에서 최근 일본어 간판이 사라지고 대신 한글 간판이 내걸린 서울거리로 변신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 편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기도 하고요. 다카이치 총리는 제2POP 산업 지원을 위해 550억 엔, 한국 돈으로 약 5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일본 가수들의 중국 공연이 중국 공산당의 압박으로 강제 취소되는 상황에서 아시아, 유럽, 북미 진출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총리의 자금 지원에 따라 일본 가수들의 내한 공연이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죠. 하지만 이런 단기적 이익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중일 갈등이 장기화되면 한중일 3국 모두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특히 한국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중일 갈등이 최소 1년 이상, 길게는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한국은 경제적, 안보적, 외교적으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특히 우려되는 건 군사적 긴장입니다. 일본 방위 대신 고이즈미 신지로는 타이완에서 동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이시가키 섬과 요나구니 섬을 방문해서 정부는 역내 잠재적 안보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타이완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적 항공기 레이저를 방해하는 대공 전자전 부대와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밝히면서 미사일 배치를 통해 일본이 공격받을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언급했죠.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는 긴장을 조성하고 군사적 대치를 유발할 뿐 아니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일본은 필리핀과 남중국해 합동 전술훈련을 실시했고 나토와의 연합훈련까지 계획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군사적 훈련과 배치는 중국을 더욱 자극하고 중국은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죠. 센카쿠 열도 일대에서는 중국 해경이 일본 어선을 강제 퇴거시켰다고 발표했고 일본 정부는 중국 해경이 일본 영해를 침범했다가 밖으로 이동했다고 발표하면서 서로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난징 대학살 추모 기념일을 앞두고 주중국 일본 대사관에서는 중국 체류 중인 일본인에 대한 중국인의 린치가 벌어질 수 있다며 반일 감정을 주의하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가인 지미 라이에 대해 홍콩 법원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타이완 건으로 시작한 중일 갈등의 전선이 홍콩 민주화 운동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중일 정상급 접촉이 불발되면서 양국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란 분석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중국 측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탓에 회담이 성사되지 않았거든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대화를 계속해 사태 악화를 막을 생각이었으나 중국 측이 강경한 자세를 바꾸지 않아 대립은 장기화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도 주권 침해라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양국 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이죠. 일본 정부 내에서는 중국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후 일본 여행 유학 등 자제령을 내렸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사실상 수입 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일본 데이코쿠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대중 수출을 하는 일본 기업 9,250개 중 수산 관련 회사는 172개인데 이들 중 다수는 중국에서 인기 있는 해삼 가공품, 가리비, 명태 등을 취급하고 있어서 중일 관계가 더 악화되고 수입 규제 범위가 확대될 경우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타이완 문제는 중국에게 핵심 이익이고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정치적 생명이 걸린 문제이며 양국 모두 국내 정치적으로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이 갈등이 2012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관계 악화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당시에도 중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광범위하게 발생해 일본 경제에 타격을 입혔고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실제로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거든요. 미국 편에 서면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할 것이고, 중립을 지키려 해도 주한미군 문제 때문에 중국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을 더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는데, 중일 갈등은 한국에게 이 딜레마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일 갈등은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본이 중국 시장에서 빠진 자리를 한국이 차지할 수 있고, 관광과 문화산업에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붕괴, 안보 불안, 외교적 고립 등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죠. 한국은 이 갈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공급망 다각화, 기술 자립, 외교적 유연성 확보 등 다각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중일 갈등이 한국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으며, 앞으로 이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